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서 세무사고요. 우선 오늘은 세무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회계랑 세법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법인세,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세무조정이 법인세 쪽인데,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회계를 잘 하셔야지만 100% 이해가 돼요. 근데 회계를 모르고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재작년 강의할 때도 선택감으로 바뀌면서 세법을 회계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법인세를 회계 없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왜냐하면 법인세 자체가 회계 장부에다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세법과 비교해서 차이를 조정하는 건데, 그 회계를 배제하고 세법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까? 되더라고요, 근데.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시험 목적성으로는 회계 선택 안 하셨으면 딱 필요한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근데. 세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회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만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회계 안 들었다고 해서 뭐 이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세무조정은 이제 법인세 파트에서 제일 좀 초반이면서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로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 쪽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보통 여기서 하나, 뭐 7급이라면 많으면 2개까지. 그 다음에 말로도 꼭 나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고, 다만 계산이냐, 말이냐. 아시겠죠? 근데 법인세 전체를 이해하려면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좀 잘 보고 좀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펴보시면요, 세무조정 나왔는데, 이건 뭐 자료를 좀 드리려고 그냥 만든 거고요. 실제로 그냥 앞에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그냥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세하게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요.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 세세한 것까지 지금 뭐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기본 수업 때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틀하고 개념 잡는 거,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잘 잡으시면 그 뒤로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에 좀 초점 맞춰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알려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그래도 회계를 전혀 모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에서 간략하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회계는요, 세법을 위한 회계일 뿐이에요. 만약에 난 회계를 공부한다, 회계도 선택했다, 그럼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저는 세법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도록. 근데 난 회계를 배웠는데 좀 나랑 다르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가시면 된다고요. 거기서 배운 대로. 알겠죠?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거래가 발생하면 보통 이게 다 손익으로 인식이 돼요. 손익. 그래서 수익이나 뭐 비용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자본이에요. 자본. 근데 하나도 모르겠죠. 자본이 뭔지도 모르고 회계를 모른다면 자본이 뭔지도 모르고 손익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여기 손익 부분이거든요. 손익.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이. 그럼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손익을 얼마로 계산해서 세금을 낼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사례를 들어서 지금 하나 회사가 있어요. 하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은 100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요. 인건비로 20억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기계를 이번에 구입했죠. 기계가 10억. 이렇게 간단하게 놓을게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거래가 발생하면 얘를 기록을 해야 된다고요. 기록. 근데 여기서 기록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계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회사는 일반 가정집처럼 단순하진 않잖아요. 복잡하니까 좀 나눈다고요. 나눌 때 우리가 보통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하는데요. 간단해요.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기록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그래서 내가 뭐 팔아서 매출이 발생했다, 그럼 매출은 여기다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했다,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나의 자산 상태, 내가 지금 건물이 얼마 있고 자동차가 얼마 있고 그걸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부채를 기록하는 거야. 나의 빚은 얼마인지.
이걸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자본이 기록돼요. 자본. 그럼 자본은 뭐냐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이라고 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럼 쉽게 생각하면 순전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건물 뭐 100억인데 빚이 99억 9,990이야. 그럼 실제로 내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기업의 가치가 크다는 거는 자산만 갖고 보고 자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뭐로 판단해야 돼요? 얘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얘로. 기업의 가치는 자본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으로. 자본이 크면 클수록 기업 가치는 커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걸 어디에 반영할까요?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 가치가 커지면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주가는 얘랑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자본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회사에서 이걸 장부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을 때 보통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IS라고 쓰고요. 재무상태표를 BS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잠깐 보시면요. IS 기록할 때 우리가 매출 100억, 그 다음에 인건비 20억. 그래서 나오는 게 이익이에요. 이익으로 80억을 기록한다고요. 이익. 이 매출은 우리가 수익이라 그래요. 수익. 인건비는 비용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개념은 뭐야? 수익에서 비용을 뺀 정말 남은 금액. 그게 이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 이익은 어떤 거에 기준이 되냐면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 80억 벌었네? 그럼 80억이 더 세금 내. 이거라고요. 80억 벌었으니까 너 세금 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익을 과연 얼마를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세법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세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무조건 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된다. 알겠죠? 납세자 입장은 고려하지 마요. 이제부터. 우리는 많이 걷으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자산으로 10억으로 잡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있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본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자본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기업의 가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얼마 벌었어요? 8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80억만큼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됐겠죠? 응?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면 자본에 플러스로 80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늘려준다고요. 그만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흐름만 보시면 돼요. 손익거래가 발생하면 최종 목적지는 자본으로 가는구나. 이걸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게 손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익에서 최종적으로 자본으로 가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한 거야? 회사가 한 거야. 회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회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요. 처음부터 얘네들이 장부 적을 때 세법에 맞춰서 적지 않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세법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회계 기준을 따라가서 장부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회계사들이 감사도 받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법에 따라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줘요? 세법에 맞게 바꿔주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계를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법인세. 여기 보시면 매출 100억, 20억, 10억이었잖아요. 기계. 근데 세법으로 볼 땐 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세법에 따라서 계산해봤더니 매출이 달라졌어요. 매출은 9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12억이었어요. 그리고 기계는 15억이었다 이거죠. 세법 기준을 보면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세법이 무조건 세법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 세법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세법상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매출은 90억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빠지는 인건비는 12억이에요. 그럼 세법상 이익은 78억이 나온다고요. 78억. 그럼 우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얼마일까요? 80억이 아니라 78억이 된다고요. 78억.
얘가 더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법상 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이익이 적어져도 적은 대로,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무조건 얘 베이스로 간다고요.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세법에 맞게 우리가 BS를 적어보면 기계가 15억으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얼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본 얼마 있을 건데, 아까 시험 똑같이 요 이익이 자본으로 가서 플러스로 78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에 맞춰 작성한다고 하면 회계에서 처리한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대로 가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걸 보시면 여기 이익에서, 그 다음에 자산에서 자본까지 연결되도록 다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세무조정. 이 차이를 잡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되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법인세과 가시면. 법인세과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럼? 회계를 해야 돼요. 우선은 법인세과에서 하는 거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본다고요. 쭉 보고 그거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회계를 전혀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민원 상담이나 뭐 부가세과나 소득세과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법인세과는 조금 일도 좀 까다롭고 기업이다 보니까 규모도 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회계는 어차피 가서 교육은 받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거를 이제 세무조정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무조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에서 얘를 세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에서 세법으로. 그러면 회계에서는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우리가 이익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세법은 용어가 달라요. 세법은. 법인세에서는 수익을 입금이라고 해요. 입금이라고 하고, 비용은 손금이라고 해요. 손금. 그래서 입금에서 손금을 빼면 여기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각사업연 소득금액. 이런 용어는 이제 나중에 기본 수업 들을 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수익에 대응되는 게 우린 입금이고, 비용에 대응되는 게 손금, 그리고 이익에 대응되는 게 각사업연 소득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회계에서는 아까 수익 얼마를 잡았죠? 매출 100억, 그죠? 그 다음 비용은 인건비 20억. 그래서 이익으로 80억을 잡았고요. 세법에서 계산한다면, 세법에서는 입금, 매출 90억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금은 12억 있었죠. 그래서 각사업연 소득금액으로 78억이 나왔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회계 결산 보통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이 되면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무조정 보통 3월에 해요. 3월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무 공무원이에요. 입금 다 찾아야 되고 손금 다 찾아서 과연 얘를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에서 이걸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차이 나는 것만 잡아낼 것이냐. 방법은 두 번째 걸 쓰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입금 항목 다 찾아내고 손금 항목 다 찾아내서 더하고 빼냐. 그냥 처음부터 얘가 좀 베이스 있으니까 80억에다가 차이 나는 것만 잡아서 조정을 하면 78억이 나오지 않겠냐. 실제로 신고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고 서식 자체가. 회계상 이익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거기다 차이를 조정해서 각사업연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차이를 한번 볼게요. 차이 보시면은 얘는 100억이라고 잡았고 우리는 9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이스는 뭐예요? 우리라고요? 90억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수익 10억을 줄여야 돼요. 10억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겠다.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비용 쪽 보시면요.
비용에서 우리는 12억인데 얘는 20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게 8억 있어요. 8억. 그럼 비용을 8억을 줄여야 돼요. 비용을 8억을 줄여야 돼요. 송금이라고 했는데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겠다.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그러면 입금 불산이니까 송금 불산입이 요 이익에 미친 영향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입금 불산입이니까 얘는 어떻게 할까? 이익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얘는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럼 얘는 플러스의 효과가 있다고요. 플러스의 효과가.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 서식에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선 회계상 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서 각 사업용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상 이익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다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서 각 사업용도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회계상 이익이 80억이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야 되는 거. 플러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산 조정이라고 하고요. 가산 조정. 마이너스를 이제 차감 조정이라고 해요. 차감 조정. 그래서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가 되는 거 얼마였어요? 8억. 마이너스 되는 거는 10억이 있었죠. 그러면 8억 더하고 10억 빼면 얼마나? 78억 나오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 조정 항목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선 여기서 봤던 송금 불산입, 보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제 송금 불산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입금 산입도 있다고. 입금 산입. 그래서 입금 산입하는 거. 그 다음에 차감 조정은 여기서 나왔던 입금 불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가산 조정에는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있고, 차감 조정에는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이 조정을 할 때 조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산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신고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결산 조정 항목과 신고 조정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까지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결산 조정이 뭔지, 신고 조정이 뭔지에 대해서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결산 조정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선 회사가 기록한 거랑 그 다음에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요.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비용을 지출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100을 지출해서 이제 장부에다 100이라고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비용으로 200을 쓴 거고, 세 번째는 비용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장부에다가 비용으로 100 잡은 케이스랑 200 잡은 케이스, 하나도 안 잡은 케이스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150이라고 기준을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번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감가상각 비용을 회사가 100, 200 또는 제로를 잡았어요. 근데 세법에서 볼 때는 야 감가상각비는 150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결산 조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너 100이라고 잡았네? 우리는 150인데 너 100이라고 잡았어? 그럼 100 인정해줄게. 이거야. 두 번째 잠깐 보시면요. 우리 150이라고 했는데 너 200 잡았네? 네가 쓴 거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기준 넘지 마.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응? 그래서 우리 기준 150은 넘지 마. 그럼 우리 150까지만 너 인정해줄게. 초과한 건 인정 못해. 송금, 불산입 50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법은 150인데 너 하나도 안 잡았어? 그럼 안 잡았어도 돼.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걸 다 인정해 주겠다요. 다만 우리의 기준 넘지 마라. 이거죠. 우리의 범위 내에서 네가 얼마를 기록하든 다 인정해 주겠다. 넘는 건 다 잡아야겠다. 그 대신 넘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결산 조정 항목이 쭉 나열돼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근데 걔네들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 항목 한 열 몇 가지 외에는 다 신고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결산 조정 항목을 나중에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조정. 얘의 성격은 뭐냐면요. 얘도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회사랑 세법 놓고 보면 회사에서 똑같이 100, 200 그리고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근데 세법 기준은 똑같이 비용으로 150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신고 조정 대상이라면 우리는 150인데 너 100 잡았어? 넌 150이야. 이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송금으로 산입을 50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우선 보시면요. 회사가 200 잡았어요. 우린 150인데 너 50 넘었네? 우린 150까지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초과된 거 인정하지 않겠다. 송금, 불산입 50. 세 번째까지 다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회사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근데 우린 얼마라고요? 우린 150. 150까지 무조건 잡아야 돼. 송금, 산입, 150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뭐겠어요? 얘랑 얘랑? 신고 조정은 무조건이라고요. 강제사항이에요. 강제. 야, 우리가 세법에서 150이라고 비용 정했어. 그럼 너 무조건 150 잡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채워서 150으로 만들고요. 넘은 거는 잘라내서 150으로 만들고 하나도 안 잡았으면 150까지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신고 조정 항목이야, 이게. 근데 결산 조정은 뭐야? 이것만 넘지 않게 네가 적는 거 다 인정해 줄게. 아시겠죠? 성격이 좀 다르다고요, 두 개가. 그래서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는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시험 문제 좀 항목들 좀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두 개의 성격은 알겠죠?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세무 조정을 한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소득 처분이라는 걸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 처분이라는 거 봐야 되는데, 이 소득 처분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보, 그 다음에 사회 유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유보예요. 계산 유형으로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서. 근데 말로 나오는 건 다 사회 유출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출제 경향은 계산은 다 유보 쪽에서, 그 다음에 말로 나올 때는 주로 사회 유출 쪽에서. 기타는 거의 안 나와요. 얘는 배우긴 하지만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실제로 시험에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1번 유보는 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케이스별로 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왜냐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선 유보부터 한번 보시면요. 유보는 하나로 썼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유보는 이제 플러스 유보고요. 얘는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두 가지. 그래서 유보는 뭐냐면요. 회사랑 세법 간의 차이가 나는데 자산, 부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사의 장부에 기록한 자산, 부채와 세법상 인식해야 될 자산, 부채가 차이 날 때 우리가 유보라고 처분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유보. 근데 자산, 부채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보시면 자본이란 거 있었잖아요.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얘가 자본이 된다고요. 결국에는 무슨 차이일까요? 자본 차이요. 자본 차이. 회사랑 세법 간의 자본 차이. 그리고 이제 이런 자본은 이제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요. 순자산. 부채를 빼는 순자산이다. 그래서 자산 부채를 조정하는 걸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하나씩 간단한 사례를 좀 볼게요.
간단한 사례로 우선 자산부터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산을 잡을 때 회사가 기록한 금액과 세법과 차이를 봤더니 세법이 더 크더라.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액의 자산이 더 크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시면요. 우리가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회사 장부에는 건물을 100이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건물 샀는데 100이라고 장부에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세법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이 120짜리예요. 120짜리. 그럼 우리는 어딜 따라가요? 얘를 따라간다고. 얘를.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취득했을 때랑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두 가지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선 취득했을 때 회사는 건물을 100이라고 기록했고요. 근데 세법은 120이라고 했어요. 그럼 차이가 나는 게 20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20만큼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20만큼? 증가를 시켜야 돼요. 증가를. 그죠? 우리는 세법이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100이라고 기록했을 때 우리는 세법은 120이니까 20만큼 어떻게 해요? 늘려라 이거죠. 증가시켜라. 20만큼 증가시켜라. 그러면 자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자산 늘릴 때는 플러스 유보를 써요. 장부에 너 100이라고 적었어? 그럼 차이나는 20만큼 늘려. 그때 쓰는 게 유보예요. 유보. 아시겠어요? 자산 늘릴 때 쓰는 게 유보.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 20만큼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유보는 자산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가산한다. 가산. 그럼 앞에 붙는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원래는 이렇게 입금, 산입, 20, 유보 가산시키면서 20만큼 자산을 늘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시험 문제에는. 그러니까 이 세트를 움직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뭐냐면 뒤에가 유보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에도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얘도 가산의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여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유보인데 앞에 송금산입 이거 나올 수 없어요. 얘가 플러스면 앞에도 플러스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제 나오면 보통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세무조정 해봐라. 그럼 이걸 물어본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입금 산입을 쓰던 송금 불산입을 쓰던 다 정답이에요. 왠지 입금 산입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상관없다고요. 실제 신고 서식을 보시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고 서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여기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 뭐야? 플러스 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되는 거를 그냥 쭉 적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구분이 신고서에서 의미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쭉 플러스 되는 거 다 적고 마이너스 되는 거 다 적어서 한 번에 조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마음이에요. 이것도.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 입금 산입 쓸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송금 불산입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산 조정에서 어느 걸 쓰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쪽 보시면요. 회사가 갖고 있던 거는 100이고 세법상 120이에요. 그럼 차이 나는 건 20인데 이제 처분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처분에서. 세법은 자산을 얼마를 줄여요? 120을 줄여요. 건물을 120을 줄여요. 처분하니까. 파는 거예요. 건물을. 그럼 120에 건물이 없어질 거고요. 회사는 얼마가 없어져요? 100짜리가 없어질 거예요. 회사는. 근데 우리는 얼마를 없애야 돼요? 120을 없애야 되니까 야 너 20만큼 더 줄여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자산을 20만큼 더 줄여. 그래서 20만큼 감소를 더 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산을 줄여야 되니까 얘는 유보 중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유보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산을 줄이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처분 쪽을 잘 개념을 못 잡으세요. 처분 쪽 가면 취득하는 건 쉽게 생각하시는데
처분 쪽 가면 이제 회사는 100짜리를 없앴어요. 자산 100만큼 줄였어요. 근데 세법은 120을 줄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20을 더 줄여야 되니까 자산을 20만큼 더 감소시켜라 이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20만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앞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차감 조정하는 게 오면 된다고요. 차감 조정하는 거. 그래서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 중에서 어느 게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이해하셨으면 두 번째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항상 회사가 더 작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회사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120이라고 잡았고요. 근데 세법은 그 건물이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알겠죠? 이제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그러면 똑같이 취득했을 때랑 처분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회사는 취득했을 때 12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10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차이 나는 게 20인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20만큼 늘려요, 줄여요? 이때는 줄여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건물 100짜리야. 근데 회사가 야 120짜리라고 적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20만큼 빼야 되니까 20만큼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20만큼 감소시키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유보로 들어가고 금액은 20이고 마이너스니까 앞에는 차감 조정. 그래서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했다고 하면요. 처분했다고 하면 회사는 이제 120을 처분한 거고요. 세법은 100만큼을 처분해서 마찬가지로 차이는 20이 나겠죠. 그래서 회사는 120이라는 자산을 줄였어요. 자산 120을 줄였고 세법은 뭐라고 한 거예요? 야 100만 줄여야지 왜 120 줄였냐 이거죠. 그럼 뭐야? 20을 다시 살려내라. 20만큼 다시 증가시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0만큼 다시 자산을 늘려놔라 이거죠. 왜 120까지 줄이냐? 100만 줄여야지. 그래서 20만큼 늘려야 된다고 다시. 그러니까 얘는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뭐야? 유보로 조정되는 거고 20. 그리고 플러스니까 앞에는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하는 거? 취득은 좀 쉬운데요. 처분이 좀 헷갈려요. 나중 돼서 지금 사례가 좀 간단하니까 더 할만한 건데 점점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실제 이제 문제 나오는 것들은. 근데 얘가 좀 확실히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응용되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기본 틀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자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또 까다로운 게 부채예요. 부채. 부채는 좀 더 헷갈린다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도 회사랑 세법이랑 좀 비교를 해서 숫자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편하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회사는 부채에 대해서 100이라고 잡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를 100이라고 잡았고 세법에서는 그 부채를 120이라고 본 거예요. 120. 알겠죠?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을 때, 그리고 부채가 감소했을 때.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다는 건 이제 부채가 지금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소는 이제 부채를 상환했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증가했을 때 우선 보시면 회사는 처음에 부채를 100이라고 잡았고요. 근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120이죠. 그래서 차이가 20인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회사는 부채를 100이라고 잡았고 세법은 야 부채 100이야 아니라 120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20만큼 부채를 증가를 시켜야 돼요.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럼 과연 얘는 유보를 써야 될까 마이너스 유보를 써야 될까 고민이 된다고요. 부채의 증가면 뭘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걸 놓고 이제 앞에 저 식 있죠. 여기를 한번 따라 보시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유보는 순자산, 자본의 차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부채가 일정하다는 상황에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순자산, 자본은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인다고 똑같은 방향으로. 근데 부채는 반대로 움직여요. 부채는. 자산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면 자본은 떨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반대로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은 증가하는,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두 개가. 아시겠죠?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 자본은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을 감소시키라는 거 아니야. 20만큼.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뭐겠어요? 마이너스 유보겠죠.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20 기록하면 되고, 마이너스니까 차감 조정,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부채 쪽은 한 번 더 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순자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걸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회사는 100을 갚았다고 했고 세법 120을 부채를 줄였다고 했을 때 차이는 20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부채를 100만큼 줄였는데요. 세법은 120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야, 부채를 20만큼 더 줄여라 이거죠. 부채를 20만큼 더 줄여라. 그래서 부채를 감소를 시킨다고요. 부채를 20만큼 더 줄여야 되니까 부채를 감소시킨다고요. 그러면 부채가 감소가 되면 순자산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순자산 늘려라 이거죠. 20만큼 늘려라. 네? 반대로 생각하면 순자산 20만큼 늘려라 이 얘기라고요. 이해돼요? 부채를 줄이면 순자산은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 20만큼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유보로 처리하는 거고요. 얘는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의 가산 조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낌이 확 올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한 번에 그냥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회사랑 세법이랑 비교했더니 회사가 이번에 더 크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케이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정말 편해요. 그래서 부채를 회사는 120으로 기록을 했고요. 세법은 1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을 때 회사는 120으로 처음에 기록을 했고 세법은 1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차이는 20이 되겠죠. 그럼 이거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다시 회사는 부채를 120 잡았어요. 장부에다가 야 우리 부채 120이야. 근데 세법이 다시 불렀죠. 120 아니고 너 100이야. 20 줄여. 이렇게 얘기했다. 20 줄여. 그래서 20만큼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부채를 줄인다는 건 부채가 감소가 되면 결국 순자산은 그만큼 증가할 테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유보가 되는 거죠. 유보. 응? 그래서 유보의 세무 조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20만큼에서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에 세무 조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소됐다. 부채가 이제 없다. 그럼 회사는 부채를 120을 줄이고요. 세법은 100만큼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20인데 보시면은
회사는 부채를 120만큼 줄였어요. 120만큼. 근데 세법은 야 100만 줄여야지 왜 120을 줄이냐. 20은 다시 살려내. 이거죠. 부채 20은 다시 살려내. 그러니까 뭐야? 부채를 20만큼 증가시켜.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부채 20만큼 다시 증가시켜. 알겠죠? 응? 그럼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은 감소할 거라고요. 결국엔 부채를 증가하라는 말은 순자산 줄여.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순자산 줄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갈 거고 금액은 20이고 차감 조정으로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응? 할만하죠? 응. 근데 여러분이 직감으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지금 유보가 두 가지잖아요. 그냥 플러스 유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이 늘었어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설마 자산 늘었는데 기분 나빠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알죠?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본인만의 취향이 독특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해서 자산이 늘면 기분 좋다고요. 또 언제 기분 좋아요? 부채가 줄면. 플러스 유보는 언제 생길까요?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면. 알겠죠? 그래서 유보는 자산이 증가시키거나 또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조정은 유보라고요. 알겠어요? 반대로 기분 나쁜 건 언제요?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면 기분이 나쁘죠. 그때가 언제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가 되거나 부채가 증가되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유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얘는 이제 논리적으로 처음에 대략적인 감을 잡으려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보자마자 풀 수는 없겠죠. 당연히. 보자마자 풀 수는 없지만 좀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된다고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여기를 잘 정확하게 못해서 거의 케이스별로 그냥 암기를 해버리거든요. 나오는 기출문제 가지고 그냥 돌리면서 외운다고요. 그걸 갖다가. 어차피 계산문제 하나고 하니까 돌리는데 실제로 법인세 전체를 놓고 보면 얘네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법인세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다 세무 조정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하냐가 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좀 잘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를 볼게요. 하나 사례. 이제 실제로 하나 들어갔고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거 하나 보고 싶게요 좀. 그래서 2013년에 회사가 토지를 구입했다고 가정할게요. 토지. 알겠죠? 회사가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를 100이라고 잡고요. 그때 나간 돈은 근데 현금 지출한 금액은 110을 지출했어요. 실제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나간 돈은 110이에요. 근데 토지를 구입하면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거든요. 취득세? 취득세를 10만큼 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 110을 내고 토지를 사오면서 토지는 100이었고 취득세는 10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장부에 기록할 때 이 취득세를 비용으로 기록을 했어요. 비용. 근데 실제로는 취득 부대 비용은 다 취득 원가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계를 10억짜리를 구입을 해요. 그럼 장부에 기계 10억이라고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면서 운반비로 추가로 1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장에다가 설치하는데 설치비로 또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기계의 취득 금액은 12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서 같이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도 다 취득 원가에 다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냈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뭘까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토지로 가야 된다고요. 원래는 토지 금액으로 자산을 구성해야 돼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비용 처리했다고 얘를.
그래서 이거를 세법으로 보면 너가 구입한 거는 토지 110이고 그리고 현금 110이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세법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현금은 똑같죠? 현금 자산인데 나간 건 똑같고 차이 없고. 근데 차이는 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산. 누가 더 커요? 회사랑 세법이랑 비교해 봤더니 세법이 더 크더라 이거죠. 그렇죠? 세법이 10만큼 더 크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증가시켜야 되니까 얘는 10만큼 유보로 처분하고 금액은 10이고 유보니까 플러스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으로 가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분한 거예요. 토지를 처분했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현금 150을 받고 처분을 했어요. 150 받고 처분했다고 했을 때 한번 보시면요. 회사는 현금 150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나가요. 근데 회사는 토지를 얼마로 잡아놨어요? 100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100만큼 나갈 거라고요. 토지가. 근데 보면은 토지 100짜리 주면서 돈은 150 받았죠. 그럼 이익이 생겼잖아요. 토지 처분하면서 처분 이익으로 50이 생긴 거예요. 처분 이익으로 50이 발생을 했다고요. 처분 이익으로. 근데 이걸 세법으로 보면 현금 들어온 건 똑같아요. 현금 당연히 들어온 거는 150이 들어왔고 근데 나가는 토지는 얼마짜리 나간 거예요? 100짜리가 나갔나요? 아니죠. 110짜리가 나간 거죠. 110짜리가. 그래서 나간 토지는 110이 나갔고 거기에 따른 처분이익은 40이 되겠죠. 처분이익은 40만큼 기록이 될 거라고요. 40만큼. 그래서 얘도 차이를 보면 현금 들어온 건 똑같고 나간 토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산에서. 그래서 보시면 세법상 토지를 110을 줄여야 되는데 회사는 100밖에 안 줄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차이 나는 요 10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 줄여라 이거죠. 더 줄여라. 어? 더 줄여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유보고 차이 나는 금액 10에다가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유보 관련돼서는 취득했다가 나중에 처분하잖아요. 처분 시점에는 무조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요. 반대의 세무조정. 처음에 입금 산입 10 유보 잡았죠? 처분할 때는 송금 산입 10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다.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인된다고 하거든요. 추인된다. 추인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토지를 10만큼 늘려놨잖아요. 그게 나중에 여기서 토지를 10만큼 늘리는 게 이익에 10만큼 영향을 또 미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똑같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면서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는 스킬은 뭐냐면 1기랑 2기 자료를 주면요. 2기 자료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처분했다고 하면 그냥 얘 반대가 무조건 답이야. 처분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로 하면 답이라고 그냥. 이걸 또 하고 있으면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연도에 자료를 줬다. 그럼 첫 번째만 구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반대. 그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추인된다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유보나 이런 마이너스 유보는 우리가 차이를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일시적 차이. 왜냐하면 언젠가 사라지니까. 처분된 시점에 사라진다고. 그 차이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얘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 왜냐하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 10만큼 유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 혼자 알고 있어. 나 혼자. 그래서 책상에다 포스트잇 딱 붙여놔. 얘는 10만큼 유보가 있다. 근데 언제 처분해요?
10년, 20년 더 처분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걸 조정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유보를 관리하는 표가 있어요. 표. 그래서 표 이름 굉장히 자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표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예요, 을표. 이게 가표도 있는데 을표야, 을표. 을표. 그래서 여기다가 저 토지와 관련된 유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속. 그랬다가 나중에 토지 처분할 때 이 표를 보면서 아, 여기에 유보가 10이 있었구나. 얘도 없애줘야지. 그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눠진 프린트를 보시면 뭐 이번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처분에서 사회유출 파트를 볼 건데요. 사회유출은 이제 말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케이스별로 해갖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10분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실게요.